자, 마케팅 플랜 핸드북 알렉산더 체르네프의 마케팅 플랜 핸드북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왼편에 있는 책, 더 마케팅 플랜 핸드북이라는 책의 번역판인데요. 이 책은 알렉산더 체르네프라는 약간은 낯선, 잘 알려지지 않은 그 학자의 책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저자 이야기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자 알렉산더 체르네프라는 사람인데요. 마케팅 하면 제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노스웨스턴 대학이에요. 보통 경영대학 하면 유명한 데가 와튼 있고, 뭐 하버드 유명하고, MIT 유명하고, 뭐 스탠포드 유명하고 유명한 데가 있지만 마케팅만 따로 떼서 이야기하면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제일 유명합니다. 거기가 독보적 1위예요. 거기 있는 학교 이름이 이제 와튼 같은 학교처럼 이제 스쿨 이름이 있는데 그 스쿨 이름이 켈로그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켈로그가 그 우리가 먹는 시리얼 켈로그랑 관계 없어요. 이름만 켈로그고, 전 처음에 그 켈로그가 스폰서한 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유명한 마케팅 스쿨입니다. 그 학교의 교수님이에요. 특이하게도 이제 학위가 2개 있는 분인데, 소피아 대학교가 불가리아죠. 불가리아에, 이 사람 이름 보니까 체르네프인 거 보니까 약간 지금 동구권 냄새가 나죠. 거기 사람인가 봐요. 예, 소피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하고, 그 다음 미국에서 듀크도 유명한 그 경영대학교가 있죠. 거기서 경영학 박사를 따신 분이에요. 많이 책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제가 학자는 아니니까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같은 매우 유명한 최상급 저널들에 가장 많이 논문을 게재한 학자 탑 10에 드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소비자 행동 분야, 컨슈머 비헤이비어 쪽에서 유명한 교수 탑 5에 드는 교수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요 필립 코틀러가 처음에 쓴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책의 16판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책도 제가 참여해서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이 책이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1967년도에 초판을 발행했고, 필립 코틀러가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1965년도에 교수로 부임한 젊은 학자로서, 근데 굉장히 당시에 이제 뜨는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렌티스 홀이라는 세계적인 그 교재 출판사였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 양반한테 책을 써달라고 한 거 보니까요. 그때까지 마케팅은 그냥 뭐 스킬 정도로 치부되었다고 해요. 영업, 물건 파는 스킬, 광고하는 스킬, 또는 셀링의 스킬 정도. 그런데 이 필립 코틀러가 좀 기초 학문, 이를테면 심리학, 통계학, 경제학, 필립 코틀러가 경제학 박사예요. 예. 그리고 별로 관계도 없는 노동경제학, 인도에서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MIT에서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한 데가 인도예요. 인도에서 거기 이제 노동시장을 연구하면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를 딴 사람인데, 어쨌든 경제학 박사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학적 학문 베이스, 심리학, 통계학, 뭐 수학,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집대성해가지고 분석적 접근법을 따른 최초의 마케팅 책이라고 일컬어져요. 이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이, 그리고 저는 원래 IT C 언어 프로그래머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발자에도 없는 마케팅을 하게 된 처음으로 마케팅을 공부한 책이 이 책이기도 합니다. 2002년도 1월 달에 이 책의 10판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필립 코틀러 혼자 쓴 책이었었고요. 미국 MBA 아마 90% 이상이 이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쨌든 이 책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50대 경영서,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경영서 50선에 든 책이기도 하고요. 이 체르네프라는 사람이 16판부터 들어와서 공저자가 되었죠. 그런데 공저자가 되었다는 게 단순히 이 책의 특정 부분을 기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책을 뒤집어 엎어놨어요.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필립 코틀러의 원래 책을 그대로 담고 있긴 한데 뼈대하고 프로세스를 체르네프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번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헐, 이렇게 다르다니. 예.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 마케팅 플랜 핸드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 책이 요 사람이 나름 고안한 G-STICK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여기다 적용했어요. 요 책에다가. 그리고 G-STICK 프레임워크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된 책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요 마케팅 플랜 핸드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 책도 사실은 제가 판수를 써놓지 않았지만 6판이에요. 꽤 오래 이렇게 판을 거듭해서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G-STICK이라는 좀 이름은 이렇게 착착 감기는 편한 이름이긴 한데 보면 G-STIC이지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G는 앞부분에 있는 거 보니 아하, 목표이구만. 목표, 골. S는 전략입니다.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 없는 전략은 없죠.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목표 달성을 위한 플랜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T, 전략이 나왔으니 전술이 나오겠죠. 전술은 영어로 T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습니까? 전술, tactics, 그죠? tactics라고 그러죠. 전략 전술, 목표 전략 전술 이렇게 되고, 전술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략을 구체화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전술을 이야기할 때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의 집합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마케팅 믹스를 4개로 보았어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보면 사실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건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프로덕트고, 두 번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제품을 모르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이 제품을 알려야 돼. 알리는 것을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품이 아무리 좋고 제품이 아무리 잘 알려졌다고 해도 내가 거주하는 곳 또는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 안 판다면 살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어베일러블하게 해주는 활동을 우리는 내가 사는 장소, 내가 사는 위치에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플레이스라고 하고 유통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아무리 제품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동네에 매장에 백화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당연히 안 사겠죠. 내가 인식하는 가치의 크기만큼 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 아무튼 높진 않아야겠죠. 그런 가격, 즉 영어로 말하면 price.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라이스라는 요 4가지 마케팅 도구를 지금까지는 이제 요 4가지를 마케팅의 4대 툴이라고 이야기해왔고, 그거를 지금까지 마케팅 믹스라고 했는데 우리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체르네프는 아니야, 이렇게 4개를 보지 말고 7개로 보자. 7개로 보자. 그래가지고 4P라는 말 안 쓰고요. 7개의 전술이라고 해서 7T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전술까지 나왔으니 전략이 구체화된 전술까지 나왔으니 그 다음엔 실행. 실행은 쉽게 말하면 액션이라고 하죠. 액션. 근데 그냥 액션이 아니라 계획대로 이행한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은 실행이에요. 실행은 실행인데 계획대로 실행한다. 계획대로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implementation이고. 근데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 마케팅을 해보시고 비즈니스 해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실행이 끝은 아닙니다. 물론 실행이 끝인 회사도 많죠. 실행하고 나면 다 끝났다. 다음 거 하자. 이러지만 제대로 된 회사라면 실행이 끝나면 측정해, 분석해, 평가해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 까지가 꼭 필요하죠. 그러한 일들을 한데 묶어서 통제라고 하고 영어로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G-STIC, Goal, Strategy, Tactics, Implementation, Control 요렇게 이어지고요. 말이 G-STIC이지 이거는 어떤 책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필립 코틀러는 이거를 뭐 R, SDP, MMIC라고 표현했었고 또 어떤 영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폴 이름 까먹었네. 그냥 그 사람은 소스탁이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다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 이전에 있던 필립 코틀러의 요 책에 있던 건데 똑같아요, 사실은. 미션은 뭐 회사의 아주 근본적인 코어 밸류 목적 같은 거니까 뭐 그렇고 그 다음이 분석 골 스트래티지 택틱스 임플리멘테이션 컨트롤 똑같잖아요. 그렇죠? 말만 좀 다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물론 골 전에 나오는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빼먹을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 G스택에는 이제 G스택에는 그 분석 부분은 이제 그 말에선 뺐는데 분석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이 책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짧아요, 일단. 책 줘보세요. 이 책을 보시면 옆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사례고요. 요게 다예요, 사실은. 요 앞에 요 부분 요만큼이 다예요. 다고 여기 사례고 뒤엔 부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만한 책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설이 되게 빈약해요. 사례도 없어요. 되게 안와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례를 보면 이 실제 기업 사례이기 때문에 가상의 기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기 때문에 잘 와닿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는 책이고요. 요 프레임워크가 요 책에 코틀러의 마케팅 관리론에 적용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실제 기업의 사례 병원이시니까 저 인비절라인이라는 거 들어보셨겠네요. 네, 그 이빨 교정하는 투명한 장치인데요. 네, 2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그 전동 공구 회사 중에 디월트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 툴키트들이 있는데 대단치 않더라고요. 이거야 뭐 구글 치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 굳이 뭐 이 책에 나온 것만 볼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 책 안에 쓱 보기에는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1장부터 한번 쓱 오버뷰를 해볼까요? 마케팅 플랜은 마케팅을 위한 플랜이죠. 마케팅이란 걸 정말 넓게 본다면 비즈니스 플랜 자체가 마케팅 플랜일 수 있겠지만 사실 마케팅을 기능적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좀 좁혀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전체 비즈니스 플랜의 하나의 펑션으로서의 마케팅 플랜이 이제 있습니다. 마케팅 플랜을 왜 하냐? 제한된 행동 방안. 우리 저자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제한된 행동 방안을 자세히 나타낸다. 즉,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제대로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죠? 두 번째,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득한다예요.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플랜이 없으면 나의 되게 또이또이 떨어져 있는 각각의 파편적인 그 액션 플랜만 남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것에 대한 그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지금 당장 무슨 네이버에 뭐 검색 광고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디스플레이 광고를 이렇게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 없이 그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니? 3천만 원입니다.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목표부터 전략 전술로 흐르는 이런 게 없이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도 있고 관련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저하고 협업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승인 받을 때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은 이제 이해관계자로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냥 관련 당사자들은 나하고 협업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호의적이진 않거든요, 마케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슨 뭐 아무튼 재무 쪽도 그렇고요, 인사 쪽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 채용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 버짓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등등. 그리고 뭐 실제로 운영 부서에서 제대로 플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엔티티들이 회사 내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거나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코디네이트 시키고 조율하기에 플랜이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저자가 중시하는 플랜의 원칙, 프린시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실행 가능성. 구체적이어야죠. 예. 무엇을 언제까지 누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적절성, 목표, 전략, 전술, 실행, 통제 이런 게 맞아요. 이렇게 잘 이어져 나가야 되지요. 세 번째, 명료성, 클리어하게, 애매하지 않게. 그 다음에 짧게. 우리 저자 짧은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스트림라인 뭐 이런 말 되게 좋아하고. 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플랜을 개발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리더는 플랜 기획자예요. 기획자를 프로젝트 리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관리팀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아무튼 제품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관리팀이라고 하고, 그 다음 영향력 행사자, 관리팀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 이를테면 컨설턴트, 박사님 같은 컨설턴트.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는 승인을 내리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승인이 비즈니스 전반적인 승인이라기보다도 무언가 어떤 그 법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승인이라기보다 허가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여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비슷한데, 타겟 오디언스는 이 플랜을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직원,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하는 사람이고요. 협력자, 이 책이요, 제가 본 다른 어떤 책과 다른 점이 협력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협력자라는 것을
플랜에 넣은 책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협력자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구성원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맞다. 협력자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직접 하시기도 하죠, 회사에서. 제가? 아니요, 그 직원들이 네.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우리가 판매하는 그 제공물, 제품을 사내에서 100%다 만들진 않죠. 네. 외부 협력자들이 중요하죠. 네. 그런 협력자들. 네, 누굴진 제가 들어도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물리적 제품이라고 한다면 부품업자, 판매업자, 파트너, 광고 대행사 뭐 등등 다 협력자죠. 자, 그다음 이해관계자, 주주, 채권자, 협회,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 동의, 지원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 경영진, 계획 자체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CMO, CEO, 이사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획서, 요 플랜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저자가 워낙 간결한 거 좋아하다 보니 need to know information과 nice to know information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nice to know information 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need to know information 위주로 갑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플래닝은 반드시 주기가 있다. 연간 플랜이냐, 분기별 플랜이냐, 월간 플랜이냐. 보통 일반 기업들은 월간 플랜 선호하죠. 실적도 월간으로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범위, 신규 제공물 플랜. 한마디로 뭐 쉽게 말하면 신제품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제품 플랜은 이제 기회 활용에 역점을 두고 그 중점을 두고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 제공 플랜은 원래부터 팔아온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플랜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2장 볼까요? 2장은 이제 슬슬 우리가 공부할 플랜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케팅 할 때 아까 제가 G스틱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러한 순서를 딱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전략과 전술 다르죠? 네. 그런데 이 둘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략, 전술이 있는데 이 전술이 또 밑에 다른 계획들이 붙어 있다면 또 다음 전술이 얘가 또 전략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전략, 전술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 있고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플랜, 전술은 전략 실행을 위한 플랜. 즉 전략이 구체화된 게 전술, 그리고 전략의 어떤 베이스 역할을 하는 게 목표. 마케팅에서 전략은 무엇일까? 마케팅에서 전략. 마케팅에서 전략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제품이라기보다도 어떤 혜택을, 한마디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또는 혜택이란 개념에서 비용을 함께 고려한 개념인 가치,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가 전략이에요. 과거 같으면 이거를 우리가 STP라고 많이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STP. 네. STP는 S는 세그멘테이션, T는 타겟팅, P는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S하고 T가 누구에게 라고 한다면 P는 어떠한 가치를 또는 어떠한 혜택을 이게 되거든요. STP가 전략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을 value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요. 프로포지션은 제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지션 일종의 뭔가 제안하고 약속하는 거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바로 STP를 요약한 것이다. 그것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다. 한마디로 전략은 밸류 프로포지션이다 라고 보면 돼요. 밸류 프로포지션은 그래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볼보란 차 있죠. 볼보의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립 코틀러의 책에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패밀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자동차를 제공함. 이게 바로 볼보의 밸류 프로포지션. 그리고 도미노 피자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읽어보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피자 러버에게, 피자 애호가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걔네 집 앞에까지 빠르게 배달해주는 핫 앤드 굿 피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미노 피자의 밸류 프로포지션인 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그리고 그것을 풀어낸 게 전술이다. 자, 볼보로 돌아가 볼까요? 볼보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죠? 전술은 옛날 같으면 요 책을 떠나서 얘기하는데 뭐 4P로 많이 풀었죠. 마케팅 믹스 4P가 익숙하니까. 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읊어보면 안전함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패밀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내구성 있는 자동차를 제공한다. 어떤 제품? 튼튼한 제품, 안전한 제품. 얼마에? 중산층 이상이니까 좀 비싸게. 가장 안전하니까 좀 비싸게. 원가가 더 들 테니. 세 번째, 어떤 유통? 어디에다 매장을 내요? 중산층 사는 곳에.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모션? 어떤 메시지? 안전해. 어떤 매체? 누가 보는 매체? 중산층이 보는 매체. 이런 식으로 밸류 프로포지션을 구체화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전술이다. 4P로 보통 풀어냈는데 이제 우리 책은 4P는 아니지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 전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타겟 시장. 사실은 필립 코틀러의 그 사고 구조에 따르면 시장은 고객이에요. 끝. 시장은 사는 사람, 산업은 파는 사람. 시장은 사는 사람, 산업은 파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체르네프 박사가 이야기하는 타겟 시장은 이게 좀 약간 넓게 봐요. 고객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그 주변의 기업, 경쟁자까지 옛날에 많이 봤어요. 사실 옛날엔요, 옛날 한 3C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걸 우리가 3C 분석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약간 난데없이 협력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 바깥에 콘텍스트란 게 있습니다.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 콜래보레이터 다 C죠. CCCC. 원래 콘텍스트는 사실 환경이라는 뜻인데 그냥 환경으로 번역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environment랑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C로 얘기한 김에 이렇게 해놓으면 C가 느낌이 딱 오니까 컨텍스트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컨텍스트는 실제 마케팅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을 말해요. 이걸 우리 옛날에는 이제
소위 패스트 분석이라는 말 많이 있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넓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컨텍스트의 특징은 일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로 말하면 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 uncontrollable 하다 라고 말해요. 비즈니스 사이클, 호경기, 불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일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나? 우리 저출산 일개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요? 금리, 환율 통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다. 유행, 이런 작은 유행 말고 큰 흐름. 그리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냥 요만한 발명 이건 통제할 수 있죠, 일개 기업이. 하지만 모바일화, AI 이런 거 통제할 수 없죠, 일개 기업이. 물론 무슨 뭐 누구야 제 MS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은 약간의 영향은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대부분은 통제가 어렵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버가 우리나라에 2014년, 5년, 6년 그쯤 들어왔다가 택시 운송 사업 조례에 의해 불법화돼 가지고 쫓겨났죠. 법 통제 못한다. 물론 법도 일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여지가 있죠. 미국 같으면 뭐죠? 로비.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죠.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이고. 근데 로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로비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전경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정치계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만 거의 쉽지 않다. 아까 참고로 이야기해드렸던 3C 분석이 이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 5C 다시 돌아와서 요걸 5C라고 합니다. 5C. 5C의 구성 요소 한 명 한 명씩 봅시다. 먼저 고객을 이야기한다면 너 누구니? 그리고 너 누구니 하고 너가 바라는 게 뭐니? 네가 바라는 게 뭐니가 고객 니즈죠. 그 다음 너 누구니? 누구니가 뭐냐면 너 몇 살이야? 어디 살아? 남자야 여자야? 이런 거죠. 뭐가 중요해 보이세요? 고객 니즈와 고객 프로파일 중에서 니즈죠? 그죠? 마케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의 니즈 충족.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매니지먼트 1장 1절에 나오는 말, 마케팅을 가장 짧게 세 단어로 정의해 줄게. 그게 뭐였냐면 meeting needs profitably 이거였어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익을 보면서. 니즈예요, 한마디로. 니즈 충족. 특히 이제 미충족 욕구라고 하는 unmet needs라고 하죠. 그런 것들 충족해주는 게 중요하니 고객 니즈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니즈만 알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니즈는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니즈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여자야? 20대야? 소득은? 직업은? 어디 주로 살아? 어느 나라야? 어떤 지역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왜 알아야 하죠? 이걸? 그래야 마케터가 그 사람을 공략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못하죠. 니즈가 존재하는 것만 알고 끝이지. 그래서 고객 프로파일도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구 통계적 정보다. 나이, 성별, 직업, 소득, 인종, 종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책에 나온 사례입니다. 우리 책에 나온 사례인데 니즈 스타벅스의 사례예요. 집과 직장 사이에서 편안히 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직접 제조한 커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니즈가 있다. 누구야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이 있고 전문적인 직장 경력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는 25에서 40세의 성인 도시 사람들. 저는 못 가겠네요. 50대가 넘어서. 아무튼 이게 이제 주된 프로파일이라는 거죠. 이런 게 사례 이제 이렇게 사례로 이제 써놓은 것이고요. 네. 니즈를 먼저 그러면 찾고 나서 그에 맞는 고객의 성격을 그런 특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지. 근데 가끔은요 니즈하고 프로파일하고 딱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프로파일이 먼저 보이게 되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다기보다 훨씬 편리하긴 하죠. 이를테면 제가 파고다 어학원에서 마케팅을 할 때 딱 눈에 띄잖아요. 대학생과 직장인이. 이거는 니즈고 뭐가 없어. 일단 대학생 치킨 나눠놓고 시작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눠놓으니까 니즈가 워낙 달라. 행동이 달라. 니즈가 달라. 사실 이렇게 되면 운이 좋은 거죠. 마케터에겐. 이런 건 되게 뭐 하기 좋고 분리가 확 돼 있고 특히 대학생하고 직장이 있는 곳도 다르고 학교 위치적으로도 나이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니즈적으로도 많이 다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프로파일을 먼저 따지고 니즈로 가기도 하지만 이거는 정석은 아니죠. 하지만 편리하죠. 자, 경쟁자는 누구냐? 이거 정의 괜찮은 것 같아요. 나와 동일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딴 놈, 그죠? 딴 기업. 나와 동일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다른 회사. 그죠? 우리 책에 나오는 얘기, 전 이 얘기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경쟁자를 정의할 땐 산업이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고객 입장에서 보아라.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경쟁자는 커피빈일 수도 있고 커피빈일 수 별로 없네. 아무튼 요즘 뭐가 많죠? 아무튼 커피 전문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니즈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수다 떨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향 좋은 커피 그냥 조용히 먹고 싶은 니즈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스프레소인가요? 이름 뭐 그런 캡슐 커피 경쟁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난 카페인만 있으면 되고 잠만 좀 깨면 좋겠고 그냥 커피 맛만 나도 괜찮아 한다면 뭐 커피 믹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맥스웰 하우스나 테이스터스 초이스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요. 이를테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판매자 그러니까 산업에 의해서 정의하지 말라는 게 이제 이를테면 참고로 얘기할 때 경쟁자는 이렇게 넓게 보거든요. 경쟁자를 이렇게 정의할 때 이를테면 브랜드 경쟁자 이게 바로 산업 지향적 경쟁자 나누는 법이죠. 이를테면 맥도날드의 경쟁자는 할 때 버거킹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경쟁자를 브랜드 경쟁자라고 해요. 두 번째, 제품 경쟁자는요. 제품의 어떤 차별점 가지고 경쟁해요. 맥도날드의 경쟁자는 많죠? 서브웨이, 딱 서브웨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제네릭 경쟁자 뭐냐면 이게 이제 고객 니즈에 따라서 나눈 건데 이를테면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가는 게 나의 니즈야. 그러면 에어 부산 같은 진에어 같은 항공사의 경쟁자가 KTX라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주말 한때 주말 서너 시간을 두세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라고 한다면 프로야구의 경쟁자가 뮤지컬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호프집일 수도 있어요. 서너 시간 동안 즐겁게 소셜라이즈하는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제너럴 컴페티터죠. 이게 이제 고객 니즈 지향적인 접근법이죠. 마지막으로 토탈 버젯 컴페티터는 내 수중에 3만 원 있어.
3만 원 가지고 영화 볼까 아니면 밥 먹을까 라고 한다면 그 두 개가 경쟁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경쟁을 정의하기도 하죠. 세 번째, 협력자예요. 협력자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 우리 기업과 협력하는 실체. 옛날에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한 후 고객한테 전달한다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나와 내 콜래보레이터들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한다. 이 관점이 정말 괜찮은 관점 같아요. 요거가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저는 인상적이에요. 협력자의 가치를 따진다는 게. 근데 아직까지 되게 낯설어요. 요 방법, 요런 프레임이 딱 아직 안착이 안 돼.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걸 고민해보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협력자라는 관점이기라기보다는 그냥 거래처 정도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곳이라면 그냥 우리도 물건 대주고, 내가 갑이잖아요. 갑. 쟤는 우리 때문에 돈 버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판매해주는 뭐 대리점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의 유통 채널을 생각했었고, 근데 다 협력자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할 그런 실체들인 거죠. 이를테면 스타벅스 협력자는 커피 재배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커피 아닌 제품 많잖아요. 그 스콘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뭐 주스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런 거 공급하는 사람들, 스타벅스 원두를 팔아주는 사람들, 슈퍼마켓 가면 팔잖아요. 캡슐 원두도 팔고 아니면 스타벅스 원두도 팔고, 슈퍼 할인점 창고형 매장 같은 사람들도 협력자죠. 네네네네. 혹시 CSR 말씀하시는 건가요? CSR은 관계 없어요. 관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CSR은 그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고, 이건 이제 마케팅이라는 그냥 하나의 어쨌든 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책에 나왔던 협력자라고 말하는 게 조금 좀 뭐 거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비즈니스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가치를 공동으로 만들어주는 내 파트너들 정도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근데 참 협력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나한테 뭔가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쟤는 나의 협력자인가? 아니면 나한테 비용을 뺏어가는 놈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협력자라는 개념이 좀 많이 흐려지곤 하는데, 어쨌든 남이 아니라 다른 경쟁자가 아니라 나에게 더 특별한 가치를 주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만 공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나한테 특별하게 더 좋은 조건에 주는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협력자에 대해서. 자, 그 다음 기업은 나예요. 우리 회사. 우리 회사는 뭐예요? 나의 능력과 자원. 그리고 능력과 자원이 아니고 아무튼 기업의 능력을 좌우하는 요소, 목표 자원이구나. 목표 자원. 자원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 뭐 브랜드 파워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제품, 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망, 유통망, 이런 것들이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컨텍스트, 아까 말한 것처럼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는 그 환경, 사회문화, 소셜 컬처럴, 테크놀로지컬, 레귤러터리, 이코노믹, 그 다음에
피지컬은 이런 거 참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자연, 기후, 지리, 건강 문제 같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세계 경제가 휘청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물리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했었다는 것이고요. 스타벅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사회문화, 수제 커피 음료를 좋아하게 된 그런 유행, 큰 물결이죠. 큰 트렌드죠. 그 다음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뭐 스킬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뭔가 좀 큰 물결, 큰 기술적 흐름, SNS 무시 못하죠. 그 다음에 커피 수입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제, 경제는 글로벌 가격, 커피 원산지 가격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커피의 생산성과 그러니까 커피란 작물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 것과 관련이 되니까 물리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요. 자, 여기서 잠깐 5분간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은 가치 제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가치 창출을 이제 써놓은 것이지요. 가치 제한의 세 가지 원칙. 가치 제한은 가치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생각해보면 5C에서 경쟁자한테 가치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쟁자 빼고 그다음 컨텍스트는 가치 줄 수가 없으니까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남죠. 고객, 협력자, 그리고 나. 내가 내 계획을 쓰면서 내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조금 낯설었어요. 옛날에 그냥 물건 팔면 당연히 내 가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건 물건을 교환을 하면 저절로 네 가치가 생겨. 그래서요, 4P의 프라이스가 비용이지만 나한테는 수입의 원천이었다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라는 개념 안에 내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프라이스를 교환의 잣대로 생각 안 하고 프라이스를 제품의 요소로 넣어버렸어요. 교환을 위한 가치, 그냥 교환을 위한 어떤 그런 값어치가 아니라 제품의 요소로 넣어버렸어요. 이것도 되게 독특합니다. 어쨌든 고객 가치, 협력자 가치, 기업 가치. 고객 가치는 당연히 내 제품, 내 제공물로부터 고객이 얻는 가치를 말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객 가치가 높다 낮다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고객 니즈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 중요하고 그 다음 내 제품이 얼마나 좋으냐, 내 제품의 베네핏과 코스트,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가치를 좌우하죠. 그 다음에 무시 못할 게 내 제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경쟁자 제품이 더 좋아. 그럼 내 제품의 가치는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두 번째, 협력자의 가치. 내가 협력자한테 줄 수 있는 가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협력자가 딴 애보다 나한테 가치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러니까 어떤 협력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받아주는 협력자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참고로 해서 써봤는데, 협력자가 나와 공존을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주거든요. 무조건 받아주거든. 이런 데는 협력자하고 그냥 골치 아픈 그런 관계를 뭐 이렇게 안 따져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마트는 좀 덜 받죠. 가려서 받죠. 가구점은 아주 가려서 받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했던 하나의 테마인데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요, 교보문고가 다 봤지만 다 잘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 책 열심히 안 팔아줘요. 네. 왜냐하면 내 출판사 작으니까. 난 내 책은 내놔도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신간에도 해주고 그 뒤로 그냥 서가에 꼽아버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책을 더 잘 팔아주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많이 해봐야죠. 인적 관계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예. 종종 찾아가죠. 커피 들고. 예.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할 것 같고. 아무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기업 가치, 내 가치. 내 가치는 무슨 얘기를 또 하는 거냐면요, 우리 회사에 요 제품을 팔고요, 요 제품도 두 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제품을 내가 민다면 요거에 비해 요 제품이 더 가치를 창출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제품, 우리 회사의 A 제품이 주는 가치는 우리 회사의 B 제품이 주는 가치에 비교될 것이죠. 이런 걸 좀 따져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치 제한을 얘기할 때 타겟 고객한테 주는 가치 제한, 협력자에게 주는 가치 제한, 기업에게 주는 가치 제한. 그러니까 타겟 고객한테 주는 가치는 왜 경쟁자의 제품 말고 너네 제품을 사야 하지? 이걸 테고요. 협력자들한테 주는 가치 제한은 이 협력자가 왜 딴 회사가 아니고 너랑 협력해야 하지? 세 번째, 우리 기업은 내가 왜 B 제품 말고 A 제품에다가 자원을 써야 하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가치, 고객 가치, 협력자 가치. 요 세 개의 가치가 만나는 3교집합. 요것을 옵티멀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최적 가치 제한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OVP를 찾아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마케팅을 해나가자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카텐 좀 쳐주실래요? 한 번만 딱 누르면 돼. 이렇게 아니요. 요 손으로 만지셔서 왼쪽으로 됐어요. 놓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을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7가지의 그 툴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 저자는 7T라고 얘기해요. 제품, 서비스, 브랜드, 가격, 인센티브, 커뮤니케이션, 유통. 제품과 서비스는 보통 옛날에는 제품, 서비스, 브랜드를 묶어서 보통 옛날에 프로덕트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저자는 제품과 서비스는 아예 다른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달리 나누어서 보는 게 좋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은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제품이고, 서비스는 소유권이 남한테 있는 게 서비스다. 이 관점도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에서는 소유권 문제로도 보지만 유형성, 무형성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서비스는 intangible product, 그것을 tangible product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 말이 진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intangible 하냐고요. 호텔이 서비스잖아요. 호텔에 있는 침대, 샤워기, 그 어메니티 다 유형적이지 뭐가 무형적이에요. 항공기 1등석, 좌석, 기내식 다 유형적이잖아요. 뭐가 무형적이야. 내게 아닌 거지. 그죠?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브랜드도 제품에 대한 인식, 인지, 느낌, 이미지 이런 걸 품고 있죠. 이런 것도 제품의 요소, 제품
요소고, 그다음 가격도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네 개가 하나로 묶이고요. 인센티브도 여기 묶인다. 비용을 절감하고 혜택을 증대하는 또 인센티브도 재밌는 게 옛날에는 과거의 마케팅 관점에서는요. 인센티브를 어디에 넣었냐면 프로모션을 넣었어요. 4P에. 프로모션, 그러니까 즉 제품에 대해 알리는 부분에 넣었다고요. 근데 1+1과 1+1을 알리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저자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인센티브고요. 그 다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게 유통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사실 지금도 4P죠. 사실은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데 지금 신선한 7T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의 사례,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제품, 커피와 음료, 푸드, 서비스, 공간, 편의시설, 브랜드, 스타벅스의 이름, 로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연상,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연상, 가격은 붙여진 가격표에 써있는 금액, 인센티브는 우리 저 스타벅스 앱 깔려 있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로열티 프로그램, 뭐 몇 잔 사면 하나 더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쿠폰, 생일마다 하나씩 주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센티브죠. 일시적 가격 인하 등도 인센티브다. 그러면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품이라는 요소가 그건 그때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 소유권이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물을 물리적으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통. 아무래도 스타벅스는 매장이 유통 역할을 하겠죠. 커뮤니케이션과 유통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은요,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유통은 메시지가 아닌 실체가 가는 거고. 근데 약간 겹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차차 이제 아시게 될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요. 요것이 OVP, Optimal Value Proposition을 위해 제공되는 제공물, 오퍼링인 거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오퍼링이라고 그러면 제품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오퍼링을 지금 이렇게 넓게 보고 이 전체가 제공물이다. 유통과 커뮤니케이션까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7T 중에서 5개가 가치를 만드는 것, 밸류 크리에이션, 밸류, 우리 책에서는 밸류 디자인이라고 해요. 다른 책에서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밸류를 디자인하고 밸류를 알리고 밸류를 전달하고, 이렇게 5개는 밸류 디자인, 즉 밸류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가치를 알리고 전달하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 5개를 키 밸류 드라이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치 설계 5가지가 있었죠. 제품, 서비스, 브랜드, 그 다음에 가격, 세일즈 프로모션, 이런 것들. 그 다음 알리기, 뭘 알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시면요, 요거는 요 자체가 가치의 드라이버고, 커뮤니케이션은 요 5가지를 알리는 것이고, 유통은 요 5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통이 제품도 전달하고, 서비스도 전달하고, 브랜드도 전달하고. 헐, 브랜드를 어떻게 전달해? 브랜드는 자체가 메시지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이게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가격을 전달한다는 것은 뭐, 이것도 이제 가격도 하나의 메시지니까 이것도 요인하고 좀 겹칠 테고.
인센티브는 전달할 수 있죠. 뭐 쿠폰을 전달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겹치긴 하는데 커뮤니케이션과 유통,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 전달, 유통은 실물, 실체 전달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전달이라고 하면 제품과 서비스 전달, 브랜드 정보 전달, 소비자 지불을 돈 받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전달, 사은품도 주고, 뭐 1+1이면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포함되겠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7가지의 T를. 그래서 5C 가치 제한, 고객, 협력자, 기업, 그 다음 제공물. 요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장 가치 맵 이렇게 부릅니다. 전략과 전술을 합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행동 플랜이 나옵니다. 요때 나오는 게 이제 G스틱입니다. 목표, 전략, 전술, 실행, 평가. 목표는 목표 초점과 벤치마크가 있어요. 초점이란 내용이에요. 목표가 뭐니? 매출 얼마 또는 수익률 얼마. 매출, 수익률, 마켓쉐어 이게 이제 초점이고 벤치마크는 언제 무엇을 이에요. 2024년까지 2천억 이게 이제 벤치마크죠. 전략은 5C와 가치 제한이고요. 이게 뭐예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이죠. 전술은 7T, 실행은 전략과 전술을 현실로, 통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행 결과를 좀 쉽게 말하면 실행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통제에 들어가죠. 이제 이거를 성과평가라고 이야기했고 컨텍스트 모니터링,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포함시켰어요. 왜 벤치마크라고 했을까요? 컨텍스트는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네, 벤치마크가 어떤 기준점 이런 뜻이잖아요. 기준점. 일종의 언제까지 뭐 해? 이런 그런 기준점인가 보죠. 시간으로 정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G스틱. 목표 매출 2천억 이런 거죠. 매출 2천억. 전략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술 이거. 실행 개발 전개. 통제 성과 분석 컨텍스트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G스틱이라고 우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이고 2장이 핵심이네요. 3장은 이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제 하나의 플랜으로 기획서를 쓰는 거, 기획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 요약이 앞에 나오고 이규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하고 그다음 상황 개요가 뭐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어널리시스까지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개요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책에서는 그다음 G스틱이 나오고 그다음 부록으로서 도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요약은 제안된 행동 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죠. 두 번째 상황 개요. 사실 이 상황 개요 안에 뭐 옛날 같으면 3C 분석, 패스트 분석 이런 거 쫙쫙쫙 들어가는 거, 수학 분석 뭐 이런 것들 무슨 뭐 5 forces analysis부터 막 들어갔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다루진 않습니다. 기업 개요는 나고 시장 개요는 그 5C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를 다룰 때는 이렇게 하래요. 목표 초점이 있고 성과 벤치마크가 있다. 목표 초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 마켓쉐어, 순이익 이런 것들은 금전적 목표고요. 그 다음 전략적 목표는 그런 숫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 말고
돈 말고 그러니까 마켓 쉐어 같은 게 여기 들어가겠네. 그 전략적 목표에 판매량, 선호도, 재구매율 뭐 이런 것들은 전략적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 성과 벤치마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적 벤치마크와 시간적 벤치마크. 정량적 벤치마크는 3천억 원 벌겠습니다. 시간적은 2024년까지. 시간적 벤치마크 뺀 정량적 벤치마크는 무의미하죠. 무조건 3천억 벌게. 언제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부 목표. 아까 얘기한 5C에 대한 목표도 다 따로따로 정하자. 고객의 목표. 고객이 이랬으면 하는 목표죠. 재구매 빈도 상승. 협력자는 진열대 공간 추가 확보. 제가 교보에 이렇게 바라고 있죠. 기업 세부 목표. 나의 효율. 경쟁자 세부 목표는 경쟁자들을 못 들어오게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것. 컨텍스트는 사실 목표가 없어요. 원래 없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하지만 로비 같은 거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전략 5C와 가치 제한.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 그래서 5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치를 줄 애들은 셋이죠. 고객, 기업, 협력자. 그래서 걔네들을 위한 가치 제한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읍시다. 전술 7T. 제품, 서비스, 브랜드, 가격, 인센티브, 커뮤니케이션, 유통. 실행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원 개발. 자원이라고 하면 무슨 자원? 인적 자원 아니면 돈 이런 것들. 유통망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 제공물 개발. 제품 연구 R&D 뭐 이렇게 해서 신제품 개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업적 전개.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런칭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등. 자원 개발 좀 자세히 얘기하면 생산 시설, 뭐 직원 뽑고 공급업체 계약하고 선정하고 제품, 서비스, 브랜드 확충하고 제품 개발, 생산 관리 노하우 같은 거, 커뮤니케이션 및 유통 채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돈. 이런 게 자원 개발이고요. 제공물 개발. 전략과 전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이런 것이고요. 상업적 전개는 런칭이에요. 통제는 성과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피드백하고 플러스 환경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통제는 그냥 성과 평가 및 분석 및 뭐 모디피케이션에서 끝나는데 환경 모니터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나와야 할 분석인데 사실은 통제까지 갔으면 제일 앞으로 오는 거니까 이 상태로 보면 통제의 끝이 또 하나의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 역할을 하는 도표가 있지요. 여기까지가 메인이에요. 업데이트는 뭐 이제 수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과 갭을 줄이자. 이게 사실 아까 통제에 나왔던 통제가 뭐였어요? 실행 결과를 측정하고 측정했어요. 500억 벌었네. 잘 번 건지 못 본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목표랑 봐야죠. 그게 바로 그래서 500억 벌었네. 와 했더니 목표가 1000억이었어. 그러면 성과 갭이 500억 난 거죠. 그래서 그 성과 갭을 줄여야죠. 근데 성과 갭이 왜 생기나? 불완전한 정보. 이건 분석 잘못이죠. 마케팅 리서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의 잘못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정보는 틀리지 않았어. 근데 그거를 잘못 분석했어. 세 번째, 정보도 괜찮고 목표 전략 전술도 괜찮았어. 그런데 실행이 엉망이었어.
실수가 많았어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갭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갭을 발견하기 위해 하는 게 마케팅 오딧이 감사죠. 여기까지가 이제 앞장이에요. 요 가운데 회색 부분 나오기 전까지. 이게 다죠, 뭐 사실. 그다음 5장은 온라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해 나오고 6장도 그 회사의 업데이트, 플랜 업데이트. 세 번째는 디월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특강에 포함시키진 않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브록이에요. 브록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플랜을 만들 때 참고해야 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시장 가치 맵 아까 보았죠?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전략과 전술, 왼쪽은 전략, 오른쪽 전술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시장, 고객, 고객, 협력자, 기업 중요하니까 걔네들을 위해 따로 떼어놔서 세 개를 더 만들죠. 어떻게? 고객 가치 맵, 협력자 가치 맵, 기업 가치 맵. 예,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선언문에 대해서 나와요. 브록비에는.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보통은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어떤 광고 메시지 같은 걸로 또는 슬로건 같은 걸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할 때 많이 쓰죠. 고객 중심. 그런데 협력자 초점 그리고 기업 초점이란 것도 넣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떤 메시지화 시켜서 커뮤니케이트 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브랜드 관리 플랜에 대해서도 이제 쫙 그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경영자 요약, 상황 기여는 비슷하고 목표 다 똑같고요. 이제 브랜드 설계, 식별자, 참조자 이런 게 나오고, 이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랜도 비슷해요. 미디어와 크리에이티브. 사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메시지와 미디어. 그렇죠? 메시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미디어는 그 말이 실릴 곳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표에 대해서 나오고,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나오고, 맨 마지막엔 약간의 짧은 용어 사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핵심적 마케팅 개념이죠. 사실 사전이라기 보기엔 너무 짧아서 뭐 마케팅 용어가 몇 천 개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 실용적이진 않지만 있을 건 다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 그런 책이에요. 사실 우리가 핸드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기로 핸드북 하면 이제 손 요만하게 뭐 단어장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핸드북이라는 뜻은 사실은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이런 책을 핸드북이라고 해요. 그냥 모든 거를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을 핸드북이라고 하거든요. 백과사전이 핸드북, 근데 백과사전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대신 특정 주제. 이를테면 뭐 오라클 프로그래머 핸드북 뭐 이런 거 하면 뭐 1500페이지. 이런 얘네 C 언어도 마찬가지. C 언어 개발자를 위한 핸드북 이렇게 있죠. 이런 책이 핸드북이죠. 근데 뭐 요만한 책까지 핸드북이라고 그러면 약간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꾸역꾸역 뭐 이것저것 이렇게 넣어놓은 책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긴 했는데, 마무리하자면 전 되게 신선한 자극을 받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성공을 위한 올바른 플랜 작성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조와 프로세스 중심으로 돼 있고, 내용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는 생략돼 있어요. 대신 실제 기업의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다양한 도구들도 이제 있고 친절한 해설이 없는 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고 제가 직접 판매하는 책이니까 이 책을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기업을 한번 좀 돌면서 그 디월트나 아까 인비즐라인처럼 조금 짧은 사례 케이스 스타디처럼 플랜을 만들어 볼까 해요. 예, 그럼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바빠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강을 하고자 하니까 제 유튜브 오셔서 지금 유튜브 예. 채널 있으신가요? 마케터 배시라고 있어요. 마케터 아세요? 배시. 구독자님. 아무튼 그래서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